북한이 러시아의 혈맹이다, 형제다, 화려한 말을 갖다 붙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거래를 하는 관계인 거잖아요. 실제로 국방연구원 분석 보니까 북한이 파병을 통해서 얻은 경제적인 이익이 무려 28조 7천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돈이라서 딱 와닿지는 않는데 박원근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북한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액수인지 또 이게 대체 어디로 어떻게 흘러들어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제가 국방연구원에서 오래 일을 해서 그 연구를 한 후배 박사를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추정치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제일 많이 지금 얘기한 보고서고요. 적게 얘기한 건 한 10조 정도도 얘기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북한의 연간 그 GDP 규모로 북한의 GDP 추정치를 따르면 한 40조에서 45조 정도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28조 7천억이면 거의 60에서 70% 정도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그럼 북한 주민들에게 뭔가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잖아요. 아니죠, 글쎄, 그 당연히 아닌 거고. 왜냐하면 일단 이 돈이 현금으로 들어온 돈은 굉장히 제한되고, 달러로 들어왔을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러시아도 달러가 없으니까 대부분 군사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원유, 식량, 비료 그런 형태로 들어온 걸 다 합쳐서 그렇게 추산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우리 카이다에서 오신 이호령 박사께서 제일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북한 주민들한테 혜택은 제한된다. 대신에 당연히 통치 자금으로 많이 사용됐을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군사력 유지하고 요즘 최근에 특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계속해서 이 재래식 무기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 돈 엄청 들거든요. 이제 그런데 돈이 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생을 한 건 주민들인데 그렇죠? 좀 안타깝습니다. 이 파병 북한이 처음 이제 인정을 했을 때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얘기를 하신 것들을 제가 좀 파묘를 해봤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영웅화 작업 좀 들어갈 거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제 파병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이제 인식을 시킬 것이다. 또 사상자들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 보상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진짜 그냥 그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정말 얘기하신 그대로예요. 어떻게 이게 좀 이렇게 이쪽을 계속 전문적으로 하시다 보면 이게 딱 느낌이 오시는 건가요? 당연한 오시는 건 건가요? 아니고요. 네,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어디 이 역술인들 분들 만나러 가잖아요. 그럼 역술인들 중에 정말 그분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그건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대충 표정을 저렇게 짓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무슨 일로 왔다. 그리고 이 갑자기 아주머니가 앞뒤가 안 맞는 옷을 입고 왔으면 저게 아주머니가 이 행세가 저러니까 남편이 틀림없이 밖에서 딴짓을 하겠구나 이런 척하면 척이 이제 되시는 거죠. 북한 연구도 일종의 이게 경험적인 실증의 축적이에요. 사회과학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사회과학도 케이스가 축적되게 돼야 분석력이 생깁니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분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정말 이제 그때부터는 이 예측이 너를 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본 걸 바탕으로 얘기를 하셨을 뿐이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께서도 또 혹시 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라고 보는데요. 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북한이라는 사회의 리더십의 특수성, 불가 예측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또 간단하게 짚으면은 이제 김정은 1인 지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1인 리더십이 강력하게 통치를 하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가 또 이제 다른 변수들을 많이 제거함으로 인해서 전문가분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이 또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네.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 이거는 뻔한 일이었다라고 왜냐하면 사실상 다른 옵션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영화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많은 사상자에게 엄청나게 경제적인 보상을 해줄 수 있겠느냐를 또 던져본다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향후 또 계속해서 재건이니 뭐니 이런 데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받는 돈을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을 했을 때 많은 부분이 국가적으로도 발전을 했고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이 또 경제적으로 갖고 와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부를 어떻게 보면 증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죽음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서 실질적으로 살아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받는 돈은 결국에는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들어갈 테고 그럼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무형적인 측면 그리고 북한 주민들 전체에게 사상전을 강화시키는데 가장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웅칭호인 거죠. 그 영웅화에 정말 공을 들이고 있는 게요. 북한 지금 조선중앙TV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파병한 군인들의 그런 영상을 계속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 기록물들이 계속 방영이 되고 있는데 북한이 펼치고 있는 영웅화 작업 그리고 또 이제 선전 이미지 작업 가운데 특히 좀 눈에 띄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유승철 교수님? 물론 아까 예측 가능성도 말씀 주셨고 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매년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영웅화 작업이 좀 노골적이고 정교화되고 있는데 일단 제가 3가지 포인트로 한번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 첫 번째 스타일은 이 노동을 전투로 성스러운 전투로 격상시키는 방법인데요. 이게 프로파간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스타일입니다. 이걸 노동 전투 전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 그 참전했던 분들이 뭐 대단한 뭐 영웅적인 서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지뢰를 제거하거나 이런 사회 어떻게 보면 죽을 수 있는 것들이 예측되어 있는 것들을 한 거잖아요. 아, 이런 것들을 영웅화한 프로그램들을 잘 구성을 했다라는 저는 인상을 받았고요. 그게 앞서서 박인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어차피 이게 큰 데미지가 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웅화를 미리 준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이 선전의 공업화, 프로파간다를 일종의 공장에서 기계 만드는 것처럼 모듈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러시아도 이게 대조국 전쟁이라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운영을 했었는데요. 뭐 훈장을 주거나 상호를 주거나 명예를 뭐 주거나 영웅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보다는. 그래서 이게 사망자가 생겼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조금 더 정교화되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마지막은 제가 좀 재밌게 본 부분은 이 감정 스위칭이 좀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보면은 이제 막 그 김정은 위원장님께서 뭐 보면은 막 활짝 웃기도 하고 또 갑자기 뭐 화를 막 내기도 하고 또 막 울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스위칭하는 게 전에보다는 조금 더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뭐 이렇게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감정 스위칭이 좀 깔끔했다. 예, 뭐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진 않지만은 그래도 사건 사고 없이 프로파간다가 잘 만들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이렇게 큰 데미지를 입을 걸 예상을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인지 북한 장병들은 파병되는 순간까지도 본인들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랐는데 북한에서는 뭐 예상이라도 한 듯이 이 정복 입은 군인들 사진 미리 찍어놨다가 추모의 벽에 쫙 걸기도 했고요. 굉장히 이런 장면들이 인상 깊었는데 게다가 그 김정은 위원장이 파병 이제 지휘관들 만날 때 얘기하신 것처럼 치아를 보면서 활짝 웃다가 또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유가족 앞에서는 막 슬픔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요? 그 유승철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정의 스위치를 온오프를 굉장히 신경 써서 했다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2가지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께서 웃음으로 활짝 웃는 것은 지휘관들 앞에서 웃게 하고 심지어는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을 김정은의 입장에서 저쪽 지휘관이나 자기의 수하들을 존중한다는 의미는 맞담배를 피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 맞담배도 폈거든요. 그만큼 내가 전쟁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어라는 자신감을 보여준 거고, 근데 더불어서 스위치를 또 확 바꿔갖고 전사자 유가족들 앞에서는 막 눈물을 보이잖아요. 눈물을 보이는 거, 이것은 국가가 이런 개인의 희생에 대해서 내가 당신들을 정말 사랑하고 당신들을 생각한다고 이제 그 애민 사상이라 해서 우리 그 계속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감정 정치를 이번에 잘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장면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게 보면 이제 감정 스위치를 굉장히 깔끔하게 이제 처리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인위적이고 조작적이라 가지고 과연 그게 깔끔한가?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저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이 든 것 중에 하나가 보면 갑자기 어떻게 보면 막 활짝 웃으면서 있다가 바로 이어서 그 장면에서는 막 눈물을 흘리는데 보면은 그 사망자들의 그 유족들의 울고 통곡하는 모습은 전혀 소리가 방송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김정은에게만 모든 게 스포트라이트가 되고 그들의 슬픔이 솔직히 이게 감정이입이 되려면 그 유족자들의 그런 슬픔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소리를 뭐 지른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는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같이 공감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소리가 전혀 없이 그냥 화면으로만 처리되고 김정은의 모습만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거는 저는 좀 세련되지 못했다. 근데 이제 북한 특성상 그 국민들이 막 울고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보이면 또 이게 또 어떤 파급이 내부적으로 또 어떤 파급이 올까라는 생각을 또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은 그냥 지도자 중심으로 그냥 보여지는 어차피 그냥 지도자 중심의 선전물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짜여진 각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뭐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과연 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좀 정말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건 뭐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 뭐 직접적으로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은 예전에 한번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남북 관계가 좀 긴장이 고조되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물건 사재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북한이 찍어서 북한에 보낸 적이 있어요. 이거를 되게 자료 화면 삼아서 했는데 우리나라 화면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북한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남한에 저렇게 물건이 많았어? 뭐 이제 이런 오히려 예. 저렇게 풍부하단 말이야. 막 이런 영향들이 막 그쵸. 나타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회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왔었는데 과연 이게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는 좀 더 아마 시간을 보면서 지켜보는 게 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의도하는 바가 과연 그대로 통했을지 그건 또 진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저는 굉장히 경악스럽고 분노했던 지점이 정말 아이들이 파병이 되었고 그 19살, 18살 뭐 이런 아이들이 수류탄 자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영웅화했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이해가 안 될 정도였거든요. 이런 부분은 특히 그 병사들 포로로 잡힌 병사들 사진을 보니까 아이들이더라고요. 정말 앳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평양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최근에 이 탈북민 중에 한 분이 평양에 있는 가족과 통화를 하고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러시아 파병을 이해한다, 심지어 잘했다 뭐 이런 의견들도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영웅화 작업 먹힌 거예요? 결국은 직접적으로 그 희생자 유족에 포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사람 사는 데는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게 내 생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나 하는 걸 겁니다. 파병 이후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대규모의 2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파병은 아니었겠지만 상당 부분 아마 단기적으로 북한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는 만큼의 지원이 들어갔을 거라는 건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고요. 특히 북한같이 계층에 따라서 사는 곳 자체가 달라지는 이런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도시 위주로 배급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그 보상이라는 게 더 주어지겠죠. 그럼 당장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확 잘 살게. 그러면 그 정책에 대한 평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그냥 대외적으로 김정은이 다니면서 얘기한 우리도 이제는 동방의 핵대국의 강성 이 얘기가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같이 천안문 광장에 쓰고 이런 걸 보니까 거짓말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현실적으로 자기의 생활에 불편이 없고 오히려 조금 나아지고, 예, 그 북한식으로 치면 북한식 그 국격도 고양이 되는 거고, 그럼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파병의 내용 자체를 또 굉장히 선별적으로 북한이 만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뭐 타국의 전쟁에 끌려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북한이 얘기하는 게 조국의 위상을 높인 국제적 임무를 수행했다. 형제 국가를 돕는 영웅적 파견이다. 뭐 그런 식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중요한 게 사망자 규모나 전투의 실상 같은 거는 거의 알려지질 않았고 그냥 영웅 아까 계속 말한 영웅화, 영웅 서사만 얘기를 하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것을 비판할 만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 것도 하나의 영향 요인으로 기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저도 하나 생각하고 싶은 게 사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일종의 침묵의 나선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효과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만이 있지만 내가 소수자이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없고 공개할 수 없겠다.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좀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이야 뭐 이게 핸드폰이 이렇게 돼 있고 인터넷망으로 모든 게 접속이 가능하지만은 이렇게 실험적인 환경에서는 정보가 없으면 내가 소수자라고 느끼기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소리를 내지 않은 게 아닐까 하고 추정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파병된 군인들에 대해서 되게 흥미롭게 봤던 게 이제 북한 군인들이 이제 전장에서 죽고 나서 사살자들에 대해서 이제 물건들을 수거를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측에서. 그렇게 하니까 뭐 전장 수첩도 나오고 그래서 일기장 같은 것도 나오고 모두 나오고 사진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중에 이제 자기가 수첩에 썼던 어떤 여러 가지를 이제 보도가 된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돕는 뭐 미국 쪽이나 서방 측에서 봤을 때는 북한군이 처음에는 드론이나 이런 현대전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초반에 많은 사상자를 냈었는데 그거에 더해 이래서 얘네들이 약하다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거기에 빨리 적응했고 의외로 이 젊은 친구들이 여전히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가 높더라. 물론 이게 나가기 전에 강제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의외로 김정은에 대한 그런 어떤 지지, 충성 이런 것들이 높지 않나라는 그런 좀 어떤 간접적인 증거들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어야 그게 될 것 같아요. 북한 체제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검열이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통제된 사회에서 비판을 하지 못하는데 내가 생각을 하다 보면 저거는 안 됐어, 저거는 안 되는 일이야, 저건 나쁜 일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본인이 점점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니까 차라리 그럼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맞아라고 심리적으로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가 자기 검열을 하고 또 집단적으로 자기 합리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저는 또 그리고 이 파병 영상이나 기록물들을 북한이 과연 정말 북한 주민들 내부용으로만 만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러시아나 국제사회에도 분명히 던지는 메시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면 그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렇게 참전하게 된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 북한의 경제가 가장 바닥을 쳤던 게 2020, 2021년이었는데 공교롭게도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북한이 지금의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 군사, 외교 이 모든 거를 극복할 수 있는 최대의 활용할 수 있는 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보면은 그 이후부터 나온 북한이 2023년부터 나온 그 대외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반미 연대를 하는 주요 선봉 국가로서 북한이 앞장서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먼저 보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유엔에서 시리아와 함께 지지하는 성명도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파병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북한이 지금의 현 국제 질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반대하는 그리고 수정을 하는 그 수정을 하려고 하는 주요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의 북한도 대등하게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의 대등한 그런 국가적인 위치로 스스로 올라갔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략적인 공간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북한과 같은 이제 그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체제를 취하는 국가들이나 이런 쪽에선 공감대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 때문에 과거에는 사실은 북한이 2000년대 들어와서 유럽, EU 국가들하고도 굉장히 그 외교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유럽 쪽에서의 북한의 인상은 이 아마 영상이나 이런 걸 기점으로 굉장히 악화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 이제 지금은 나토 회원국이 된 스웨덴이나 이제 핀란드나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북한에 상당히 좀 온정적인 이런 태도를 보인 국가들이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유럽 쪽에 있는 인사들을 만나보면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과거에 조금 변방에 있었던 조금 이상한 체제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침략자를 도와주는 거의 이 러시아와 비슷한
하나의 러시아에 부속돼 있는 위협으로까지 지금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북한한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뭐 최근에 유럽을 좀 다녀왔는데 우리 차두현 본부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사실 북한에 굉장히 수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인도주의적 지원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도와줘서 개방성을 높여야 된다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은 본인들에게는 실존적 위협이고 정말 심각한 그런 안보적인 도전이 되는데 바로 그거를 도와준 게 북한이니까 북한도 똑같이 러시아와 같이 그들에게 위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거는 북한의 굉장히 큰 패착 중에 하나다.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럽이라는 핵심적인 그런 큰 뭐 그 일종의 협의체 EU 같은 경우를 놓친다는 것은 북한에게도 뭐 굉장히 저는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뭐 외교적으로도 그런 큰 손실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동의하고요. 북한 내부적으로도 큰 손해가 있다라고 지금 두 가지 점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뭐 세 가지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그 11,000명 아니면 15,000명 뭐 갔다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정예 요원들이 간 거라고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잘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벌써 뭐 4,600명이 사상자를 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정예 요원들의 어떤 큰 손실이고요. 우리나라 특전사가 갔는데 거기서 지금 한 절반이 사상을 입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타격이 크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북한이 이제 이걸로 돈을 버는 것 같긴 해요. 무기를 갖다 팔고 그다음에 포탄을 제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은 벌었는데 문제는 그러면 자기의 무기고가 비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재래식 전력에 지금 이제 빵꾸가 나는 구멍이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저는 이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제 어쨌든 간에 북한 군인들이 거기 가서 있으면서 외부 정보에 많이 접촉이 돼서 이제 돌아왔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밥을 충분히 주더라. 그 다음에 아팠는데 치료도 치료가 잘 돼 잘해주더라. 있더라. 팔을 다쳤는데 저기 좀 뭐 너무 여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갑자기 뭐 절단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수술고를 해서 선진 의료를 통해서 뭔가 고치더라. 간호원들도 되게 잘해주더라. 뭐 이타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물론 이제 사상적으로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겠지만은 분명히 북한이 자기가 살아왔던 그리고 교육받았고 주입받아왔던 세상과 바깥 세상의 그 차이 이거를 굉장히 경험을 하고 올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큰 파장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PTSD. 외상후 이제 스트레스 증후군이에요. 이게 지금 사상자가 아니라 살아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히 발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남의 전쟁에 끼어들어서 돌아온 사람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맞고 있는지를 특히 영웅화 시켰던 사람들까지 이게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북한 사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리 소수라고 하더라도 이게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마이너스 된 요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뭐 계속해서 하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실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거나 종전이 됐을 경우,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 지금은 굉장히 끈끈해 보입니다. 근데 과연 이 둘의 이 우호적인 관계, 협력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확장이 될지 이런 건 또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서로 불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러시아 입장에서는 협력의 동맹이 존재하는 거고요.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존재가 높아졌을 거예요. 자기 굉장한 존재고. 그런 입장에서 아마 쉽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그렇게 조기에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적어요. 그리고 또 그 미국을 초조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장 우리가 미국한테 급한 게 없다는 걸 보여주려면 뭔가 충분한 자원을 획득을 해놔야 됩니다. 그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지금 단기적인 그리고 그나마 즉각적으로 요구할 때마다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러시아예요.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올해 그리고 뭐 길게는 내년 초까지도 협력이 지속될 동의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다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수 있느냐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북러 관계사에 벌써 북러 관계사도 한 70여 년이 넘어가거든요. 북러 관계사의 한 20% 정도가 결속과 협력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 80%는 상호 간의 불신과 견제 그리고 예속과 그를 탈피하려는 북한 나름의 움직임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저도 좀 유지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쨌든 러시아는 뭐 2등 국가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기존에 과거에 누리던 강대국의 지위는 누리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비용도 많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질 거고요. 그렇다면은 전쟁 이후에 북한이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러시아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 여러 가지 국제적 약속을 파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P5로 알려져 있는 상임 이사국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뭐 이런저런 국가들 간의 약속을 파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에게 줄 수 있는 북한이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해 볼 부분이 있어요. 전쟁 때하고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하겠는가? 동력의 모멘텀이 유지되겠는가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고립된 두 행위자, 고립된 두 지도자의 만남이어서 이게 이제 위기 시에는 좀 먹힐 수 있지만 이게 위기가 잦아들고 정리가 된 다음에 그런 고립된 행위자들까지끼리 연대가 어떤 이익을 만들어낼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도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겠죠. 네. 지금 굉장히 종전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잖아요. 그 보면은 쿠르스크 지역뿐만 아니라 돈바스 지역의 상당 부분 지금 러시아가 90%를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 종전 과정에서 러시아가 침략한 그 땅을 정말 러시아 영토로 편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후가의 의미가 북한한테 주는 시사점은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후에 되면 러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이전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이쪽으로 왔다 갔다 했던 그 시절에서의 러북 관계의 변화 부분을 평가하는 점이 많은데 저는 그걸 떠나서 이 전쟁에 북한이 참전을 해서 그 이후에 종전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북한이 어떤 레슨을 받고 그것을 한반도 문제에서 적대적 두 개 국가를 이야기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침략 가능성 부분과 관련돼서 침략 이후 내가 보니까 러시아처럼 침략하고 거기를 내가 점령하면 내 땅으로도 요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9차 당대회 이후에 이제 당규약 부분 개정 부분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당겨질 것인가가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로 북한의 파병 첫 인정, 뭐 파병 정치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오늘 뭐 얘기하는 내내 약간의 촌철살인의 멘트를 해주신 유승철 교수님께 오늘 이렇게 방금 얘기한 이 주제에 대해서 딱 한 문장으로 멋있게 정리해 주신다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좀 어려운 과제를 주셔가지고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요즘 삼성페이 이런 거 쓰잖아요.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쓰고 요즘 또 애플페이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좀 영감을 받아서 북한 피해 전쟁 비즈니스 훈장으로 결제하다. 예, 이렇게 한번 잡아서 훈장페이. 예, 사실 북한이라는 게 이 여러 가지 러시아의 그 풍부한 자원도 없고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의 결제 수단은 인민의 피로 결제했다라고 해서 조금 자극적으로 카피를 잡아왔습니다. 역시 정말 광고 카피 느낌으로 감사합니다. 굉장히 예. 자극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첫 파병 인정, 파병 정치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